상한 섭취량 공부하고 있었어요. 최대 무해 용량이랑 최저 유해 용량 이 둘 중에 하나를 구한 다음에 불확실 계수로 나눠라 라고 얘기를 했고, 불확실 계수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제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비타민 E의 경우에 얘는 불확실 계수가 자그마치 36이에요. 굉장히 높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E의 경우에는 다른 영양소,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영양소 결핍이 있다거나 혹은 약물, 특정 약을 섭취하는 경우, 요럴 때는 일반적인 상한 섭취량보다 조금 먹어도 유해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소량 섭취해도 뭐 상한 섭취량 이하로 섭취해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타민 E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했어요. 그래서 동물한테서 나타난 데이터라는 거죠. 동물 실험. 실험 결과 얻어낸 최저 유해 용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불안하죠. 동물 실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불확실 계수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상호작용하는 영양소 결핍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비타민 E를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능에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양소, 그러면 비타민 K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타민 E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비타민 K의 작용이 저해가 돼서 혈액응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약, 혈액응고랑 관련된 특정 약, 뭐가 있을까요? 혈액응고 억제제 같은 것들, 항응고제 이런 거 먹는 경우에는 비타민 E를 조금만 먹어도 뭐가 안 된다? 혈액응고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항응고제를 먹고 있어서 혈액응고에 약간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E를 조금 많이 먹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는 불확실 계수를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상한 섭취량을 좀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다. 그래서 조금 더 불확실 계수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것을 조금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혹시 영양교사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비타민 E의 경우에 최저 유해 용량 뭐 했다 그랬죠? 동물 실험했다 그랬어요. 최저 유해 용량이 얼마로 잡혀 있냐면 500mg.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체중 킬로그램으로 나눠요. 500mg 하루에 킬로그램당, 체중 킬로그램당 이만큼 먹었더니만 어떤 유해 영향이 나타나더라. 그거 이제 최저 수치로 잡은 게 500이에요. 아까 불확실 계수 얼마로 한다 그랬죠? 36으로 한다 그랬어요. 36으로 나누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14mg 나와요. 근데 요거 체중 킬로그램당이죠. 체중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요거 이제 킬로그램 없애줘야죠. 그래서 14mg per 체중인데, 남녀 성인의 평균 체중, 남녀의 평균 체중 해서 62.4kg을 곱해줘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873.6.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 남녀 성인 평균 체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걸로 곱해가지고
73.6mg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상하 섭취량으로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또 뭘 해줬나 하면 이제 되게 복잡해요. 873.6mg 나누기 1.6을 해줬어요. 1.6. 요 1.6은 뭐냐면 일단은 결론이 그래서 대략 540mg으로 잡았죠. 뭐 알파 토코페롤 기준이다. 토코페롤, 알파 토코페롤. 요 1.6은 뭐냐면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급원 식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보다 얘가 조금 섭취한 얘 몸속으로 들어간 비타민 E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약간 과소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수치를 낮춰준 거예요. 그게 1.6이에요. 1.6의 정의는 개념은 비타민 E 급원 식품의 다양성에 따른 다양성에 의한 섭취 과소평가 섭취 과소평가를 보상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우리가 실험할 때 이 식품 저 식품에 비타민 E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투여했다라고 한 그 수치보다 얘가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평가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수치를 낮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으로 나눠가지고 540mg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비타민 E가.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해가지고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고 자료에도 아마 상한 섭취량 산정에 얘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 자료에 보시면 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예. 남녀 성인에게 하루에 60mg의 철 보충제를 먹였어요. 상한 섭취량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일반적인 식품 형태로 먹어서 상한 섭취량이 넘어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식품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식품을 통해서 그 영양소가 너무 많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상한 섭취량을 넘어가서 과잉 섭취가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원인이 된 것이 보충제예요. 보충제. 그래서 우리가 식이조사 같은 거 할 때 꼭 나중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식이조사를 한다.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보충제죠. 지금 보충제 뭐 드시고 계시느냐.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뭐뭐 섭취하고 있는지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철 보충제를 4주간 섭취를 시켜봤더니 변비, 설사 이런 위장 장애 빈도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독성 종말점이라고 해서 어떤 그 식품, 어떤 물질, 독성 물질, 어떤 영양소 이런 거 섭취시켰을 때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이제 그런 기준을 삼는 것을 우리가 독성 종말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비타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을 많이 먹었을 때는 기준 잡는 게 위장장애라고 해서 이런 위장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독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장애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 섭취량에 대한 최저 유해 용량은 하루에 식품에서 의 철 섭취량 10mg에다가 이 사람이 먹은 게 결과적으로 식품 형태로 10mg, 보충제 형태로 60mg에서 70mg 먹은 거예요. 그래서 70mg이고요. 철은 불확실 계수를 1.5, 여기선 1.5로 잡았어요. 1.5. 우리 표에도 1.5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1.5로 잡아가지고 나누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저 유해 용량을 70mg이다 라고 봤고요. 여기다가 불확실 계수 1.5를 나눠서 46.67 그리고 이제 숫자 정리해갖고 45mg으로 잡아요. 아까 권장 섭취량 같은 것들은 숫자 정리할 때 뭐 반올림 뭐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높이죠. 더 먹이게. 근데 상한 섭취량은 얘는 위험한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걸 염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 정리할 때 낮춰요. 그래서 45mg을 상한 섭취량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먹은 양을 통해서 최저 유해 용량 내지는 최대 무해 용량을 찾아가지고 불확실 개수로 나눈다라는 거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비타민 E의 상한 섭취량 계산하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 볼게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전부 다 지용성이죠. 그리고 뭐 비타민 C, 니아신 지금 딱 보시면은 뭐하고 뭐만 나와 있나 하면 비타민하고 무기질만 나와 있어요. 상한 섭취량이. 얘네들은 몸에서 굉장히 적은 양을 필요로 해요. 근데 자칫해서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 나와 있고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상한 섭취량 없는 거 A, D, E까지 있죠. K가 없죠. K는 굉장히 적은 양이 체내에 저장이 됨과 동시에 이 비타민 K로 인해서 어떤 유해 영향이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K는 상한 섭취량 없어요. 지용성 중에서는 A, D, E만 상한 섭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중에서 비타민 C, 니아신, B6, 엽산 요 네 가지가 상한 섭취량이 있죠. 영양사 시험에서는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상한 섭취량이 있는 비타민 찾으세요. 자, 그래서 비타민 C, 니아신, B6, 엽산 같은 애들 수용성이니까 뭐 몸에서 남는 거 배설되니까 맘 놓고 막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쟤네들도 분명 체내에서 어떤 유해 영향을 나타낸다, 증상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 같은 거 나타나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상한 섭취량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무기질은 거의 다 설정되어 있어요. 거의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나트륨, 칼륨, 염소, 그리고 크롬이 없어요. 크롬. 무기질 15개 중에서 요 4개가 빠져요. 그래서 11개의 영양, 무기질에 대해서만 상한 섭취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11개. 그래서 15개의 무기질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 11개만 상한 섭취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간단하겠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 반응 검사를 해보니까 먹는 양과 비례해서 혈압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어디서 끊어서 요거를 상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나트륨의 경우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게 설정이 현재는 되어 있어요.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4가지 수치,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는 부족할 확률이죠. 이쪽은 과잉이었을 때 어떤 위험이 나타날 확률. 그래서 하나도 안 먹으면 부족할 확률 100%죠. 근데 먹어서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부족에 대한 위험은 점점 낮아져요. 딱 절반일 때, 부족의 위험, 부족할 확률이 절반일 때 여기가 평균 필요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평균 필요량. 그래서 평균 필요량 이하로 먹고 있다. 그러면 조금 너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하고,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 사이에 있다 먹는 양이, 그럼 되도록 이 부분은 피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조금 허용 가능한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먹는 걸 개인들한테는 권장을 하죠. 그리고 충분 섭취량 수준에 맞춰서 먹는 걸 이상적인 섭취량 범위다라고 봐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 이상, 충분 섭취량에 맞춰서 개인한테는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한 섭취량의 경우에는 너무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 위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 이상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4가지 수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은 16페이지에 이어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게 나와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균 필요량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에요. 권장 섭취량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권장 섭취량을 설정하느라 변이계수의 2배, 표준 편차의 2배 이런 거 해줘버리면 그렇게 남는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지방이 돼서 비만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 설정하지 않고 에너지의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에너지의 경우에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기준치가 를 설정할 때 권장 섭취량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써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량을 넘어서 초과해서 섭취했을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권장 섭취량 안 쓴다라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비량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얼만큼 에너지를 쓰는지, 그 쓰는 것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할 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추정할 때는 소비량을 통해서 추정을 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소비량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은 몇 킬로칼로리를 먹어주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기준은 소비량. 그럼 소비량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중 표식 수법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중 표시 수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중 표시 수법, 이중 표시 수분법이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인 영양소 포함해가지고 영양소 섭취 기준 포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개면 6개 중에 표시라고 나와 있는 책은 1권이에요. 5개는 전부 다 표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많이 쓰는 용어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오표에도 요거 표식으로 바꿉시다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식 수법으로 하십시오. 표식 수법. 그래서 요 이중 표식 수법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도출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중 표식 수법이 뭔지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참고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계산을 할 때에는 우리가 활동 수준도 감안을 하는데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저활동을 적용한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많이 활동 안 해 라고 생각을 해서 저활동적인 그 수준을 적용을 해서 나온 수치예요. 그래서 보통 20 내지 29세 여자다 그러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것이 2000이죠. 2000 킬로칼로리인데 요거는 이제 저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저활동. 29세 남자다 그러면 2600 킬로칼로리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활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갑자기 2000인지 2100인지 헷갈립니다만 2000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중 표식 수법을 볼게요. 더블리 라벨들 요걸 가지고 이제 표시냐 표식이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표식 이렇게 워터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측정 어떻게 하냐면 표식 이중으로 표식을 해요. 뭘 쓰냐면은 동위원소를 써요. 안정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라 안정 동위원소예요. 사람들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동위원소. 그래서 보통 물을 집어넣어요. 우리 체내 체중 일정 비율의 물을 집어넣는데 수소에다가 이렇게 표식을 하기도 하고 산소에다가 이렇게 표식을 하기도 하고 동위원소죠. 18 산소 요렇게 물 2가지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여기다 다 해요. 수소 동위원소 쓰고 산소 동위원소 쓰고 요 형태로의 물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형태 혹은 요 형태의 물을 섭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산소,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이중 표식 수를 섭취를 시킨 다음에 일 내지 2주간의 소변 배출량을 확인을 해요. 이 동위원소들이 얼마나 나오나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둔 그 방법이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과정, 산화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에너지로 쓰였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탄소는 뭐가 돼서 배출이 되냐면 CO2 형태로 배출이 되죠. 수소는 어떤 형태로? H2O, 물의 형태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식수를 썼어요. 요런 수소랑 그다음에 요런 산소를 썼는데 이 수소는 배출이 될 때 어떤 형태로 배출이 되냐면 호흡이나 아니면 소변이나 아니면 땀의 형태로 물 형태, 땀을 통해서 요런 형태로만 배설이 되죠. 요런 형태, 그러니까 물의 형태로만 배설이 돼요. 물. 그런데 이 산소의 경우에는 호흡, 소변, 땀을 통해서 이런 물의 형태로 배설되는 애도 있지만 얘는 호흡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빠지는 물도 있다는, 산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배출이 될 때 물의 형태로만 배출이 돼요. 그런데 산소의 경우에는 물의 형태로 나가는 애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형태로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겠죠. 배출 속도가 누가 빠르다? 산소하고 수소하고 비교했을 때 배출 속도가 산소가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는 빠져나가는 경로가 두 개니까. 소변 아니면 물 아니면 이산화탄소. 두 가지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배출 경로가 두 개예요. 그런데 수소는 온리 물의 형태로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집어넣었을 때 빠져나오는 그 배출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출이 돼서 점점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적어지는데 산소의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체내에서 남아있는 양이 수소에 비해서 적어요. 이 차이는 결국 뭐의 차이다? CO2의 차이인 거죠. CO2의 차이. 그래서 이 CO2의 배출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의 차이, 그래서 얘네들이 배출되는 속도, 몸에 남아있는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차이는 뭘 의미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CO2 배출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차이에 입각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수소는 물의 형태로만 빠져나가고 산소는 물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다. 결과적으로 몸에 남아있는 양을 계산을 해보면 산소가 훨씬 더 적어졌을 거예요. 산소가 훨씬 더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쉬었으니까. 그래서 이 남아있는 양의 차이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CO2 배출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출률 차이에 입각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계산을 해요. 이산화탄소 배출률이랑 FQ라는 것을 가지고 총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식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이 FQ라는 건 뭐냐면 어떤 책에는 식품 지수라고도 나오고요. 어떤 책에는 식품 개수라고도 나와요. 식이 조사해요. 어떻게 먹었나? 뭐 먹었나? 식이조사를 쫙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몇 % 정도 섭취를 했는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 100으로 봤을 때 이 100 중에서 탄수화물은 몇 %고 지방은 몇 %고 단백질은 몇 %인지 에너지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호흡 개수가 달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RQ라고 하는 호흡 개수가 달라요. 거기에다 입각해갖고 결과만 들으세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으냐면 산소 소모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산소 소모량. 산소 소모량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랑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을 하는 거죠. 산출. 이게 이중표식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 정리의 내용을 참고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위원소를 쓴다. 그래서 동위원소 표식을 하는데 수소랑 산소랑 각각 표시를 해가지고 둘의 배출률을 조사를 해서 배출률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산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률과 호흡률 빠져나간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거, 그게 이중표식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물로만 빠져나가고 산소는 물과 CO2로 빠져나가고 산소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몸 안에서 없어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둘의 그 차이를 가지고 EI를 추정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중표식수법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하다 그러죠. 에너지 소비량 판단하는데 가장 정확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거는 조사할 때 에너지 소비량 조사할 때 뭐 뛰게 한다거나 뭐 방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열을 내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그 산소의 양을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작용, 그러니까 활동 그 조사하는 그 대상자가 활동이 제한적이죠. 뛰게 한다거나 뭐 가둬놓고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힘든데 이거는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소변만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그래요. 측정하는 것이 대상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중표식수법이라고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표 1-3이라 그래서 이거는 교재를 보시면 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생애주기별 에너지 필요 추정량 상출 시이라고 하는 표가 있죠.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제 생애주기별로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는 계산식들이 있어요. 이 식을 외우시지는 않겠죠, 설마. 그래서 요 식을 뭐 쓰라고 하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 요 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에너지 소비량 계산할 때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는지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가 들어가죠? 연령이 들어가죠. 나이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점점점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이 나이 자체는 마이너스로 앞에 부호가 붙죠. 그 다음에 활동량 들어가요. 활동계수. 활동량을 감안을 하고 있고, PA라고 해서 활동량 감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중. 변수 중에 체중 들어가요. 체중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신장 들어가죠. 키, 단위가 미터예요. 이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생애 주기별 부가량이라 그래서 플러스 얼마씩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서 보충하는 그런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뭐 0에서 5개월인 애들은 플러스 115.5를 더 추가를 해준다거나, 이건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양이 부가량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부나 수유부에 대해서도 이제 부가량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애주기 영양학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참고로 알려드렸고,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 이게 목표다? 아니에요. 이게 목표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최저 수준 섭취량이라고 해서 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의 개념은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성인의 경우에 나트륨이 2300mg 잡혀 있어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2300.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먹고 있는 나트륨의 섭취량이 2300보다 많으면 줄여라.
줄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였을 때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인 거죠. 2300 자체가 목표치는 아니에요. 목표치는 아니고 2300보다 지금 많이 먹고 있으면 줄여야지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래서 영양소 섭취와 만성 질환 사이의 인과적인 연관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돼요. 이거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거 작년 기출로 나왔죠. 그래서 만성 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쓰면 영양소 섭취량, 질환 사이의 어떤 인과적 관계, 이거 먹었을 때 이게 나온다라는 어떤 인과적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나트륨을 섭취하면 만성 질환 뭐가 생기나요? 심혈관 질환 생기죠. 그래서 요 심혈관 질환 대표적인 예로 뭘 잡아요? 고혈압, 혈압. 고혈압을 잡아요. 그래서 얼만큼 먹었을 때 혈압이 얼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연관성을 확인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연관성 분석해가지고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정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쓰라고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사이의 인과적인 연관성. 두 가지가 아니었나요? 그래서 요거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설정할 때의 근거, 설정하기 위한 조건 이런 거 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사이의 인과적인 연관성 확인돼야 되고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한 연관성 분석해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 이런 그 근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에 대해서만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열량 영양소의 섭취 기준 요거 교재 18페이지에 있죠. 0에서 5개월, 6에서 11개월, 1세 이후 해가지고 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기준치가 어떤 개념의 기준치가 잡혀 있는지만 정리를 지금 제가 따로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0에서 5개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0에서 5개월은 전부 다 충분 섭취량이에요. 정확하게 얘네들이 얼만큼 먹어야 뭐가 어떤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애기들의 충분 섭취량을 설정할 때는 뭐가 기준일까요? 모유가 기준이죠. 모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양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에서 11개월 들어가면은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질은 그냥 충분 섭취량, 단백질은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 지질도 충분 섭취량 설정할 때 6에서 11개월쯤 되면은 아기들이 먹는 것 중에서 뭘 감안해야 되냐면 모유에다가 뭐 먹어요? 이유식 먹어요. 그러니까 모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양, 이유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 요거를 가지고 충분 섭취량을 역학적으로 조사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이 단백질에 대해서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 요거 새로 등장했다 그랬죠. 그리고 단백질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에너지 적정 비율 설정되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서 만성질환 위험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을 고려해가지고 에너지 적정 비율 세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섭취 비율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설정했다. 얘네들의 세 가지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비율을 설정을 해놓고 이 비율을 넘어가는 범위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각 다량 영양소의 에너지 적정 범위를 설정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기질, 비타민 등 다른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 내지 30% 이렇게 비율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전제 조건이 이런 건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먹고 있다면 요 비율대로 먹었을 때 건강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다른 영양소를 다 무시하고 비율만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거 충분히 공급하면서 요 비율로 섭취를 했을 때 만성질환이라거나 영양 불균형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 무기질, 비타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그럴 때 요 비율대로 에너지 맞춰주면 만성질환이나 영양 불균형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1세, 2세, 3에서 18세, 19세, 2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탄수화물, 단백질은 똑같아요. 지질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모유의 지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는 지방에 대한 에너지 비율을 조금 높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화지방이 3에서 18세에는 8%죠. 성인의 경우에는 7% 미만이고. 그리고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첨가당은 10% 이내로 섭취해라. 당류, 그럼 뭔가요? 당류. 저기서 말하는 총 당류에서 당류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조나 뭐 가공이나 조리나 이런 과정에서 첨가되는 거 다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 자체에 들어있거나 제조, 가공, 조리 중에 첨가되는 단당류, 그리고 이당류, 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입속에 들어가서 달구나가 느껴지는 아이들, 그게 당류예요. 그래서 단당류에서는 뭐 당당류 종류 여러 가지 있지만 포도당,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 같은 것들. 이당류에서는 메가당, 유당, 과당, 서당, 설탕, 그다음에 유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류.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첨가당이 있어요. 첨가당. 첨가당은 말 그대로 첨가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뭐 가공이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엿이라거나 뭐 설탕이라거나 뭐 꿀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첨가당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등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뭐 시럽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첨가당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 맛을 내는 아이들은 전체 에너지의 10에서 20%까지만 제한을 해주시고 첨가당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해라. 우리나라 그 사람들 그 섭취 실태를 보면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유지하고 당류가 늘어나고 있죠. 당의 섭취가 지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지 당류의 섭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조금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류 섭취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일 경우에 300mg 미만으로 먹어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300mg. 자, 18페이지 영양소 섭취 기준의 활용 볼게요. 활용. 식사 평가, 식사 계획 있어요. 이제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활용을 할 때를 보면은 계획 세우는데도 쓰고요.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써요. 계획할 때도 쓰고 평가할 때도 쓰고. 계획이랑 평가를 우리는 개인의 식사를 계획한다, 집단의 식사를 계획한다로 나눠서 보죠. 평가할 때도 개인의 시기를 평가하고 집단의 시기를 평가하는 걸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활용할 때는 이렇게 계획 세울 때, 식사를 계획할 때, 그다음에 먹은 거 평가할 때 다 사용을 하는 것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죠. 우리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은 영양 판정에 나와요. 영양 판정에.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영양 판정에 가서 할 거예요. 그리고 요 계획 세우는 부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저기 단체 급식 쪽에서 아마 많이 자세하게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개괄적으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식사 평가할 때 개인의 식사 평가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시한 특정 개인의 성별, 연령에 맞는 기준 체위를 먼저 확인을 하죠. 그 사람이 지금 잘 먹고 있는지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기도 하고 뭐 그 사람 실정에 맞게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별, 연령에 맞는 기준 체위 확인하고 제시되어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산출해서 비교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식에다가 그 사람의 나이, 키, 체중, 활동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19 내지 20세, 아니 19 내지 29세 여자구나. 그래서 뭐 2000kcal를 그냥 적용하기도 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경우에는 에너지 적정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아까 탄수화물이 뭐가 있었나 하면 탄수화물에는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적정 비율 55 내지 65%라고 하는 퍼센트가 있었죠. 어떤 걸 우선으로 기준해서 비교할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은 그 탄수화물의 양이 이거는 충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예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에너지 적정 비율을 가지고 평가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뭐 큰 고민은 없으셨겠지만 이거를 일단 우선으로 그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 요 수치보다는 요걸로. 그래서 에너지 적정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비타민, 무기질의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있는 애는 이걸 가지고 기준해서 비교하고 그다음에 충분 섭취량의 경우에는 나와 있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을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 있는 영양소면 상한 섭취량 이상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평가해요. 그래서 이 사람 먹는 거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이 범위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얘기한다? 가능성으로 얘기해요. 적절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능성으로 얘기하지 확률로 얘기하지 단원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몸에서 얼마만큼을 필요로 하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비타민 C를 먹고 있다. 권장 섭취량인 100mg 이상 먹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충분해요 라고 단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만큼 먹고 있지만 필요량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로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에도 있어요. 보시면 개인 식사 평가할 때 19페이지 그림 1-1에 있죠. 만약에 먹는 양이 일반적인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보다 적으면 섭취 부족의 위험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 이상일 경우에는 부족 위험이 낮다,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한 섭취량 이상이면은 과잉 섭취의 위험이 높다라고 이렇게 가능성, 확률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단의 식사 평가할 때는 집단 구성원들의 영양소 섭취량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중 영양소 필요량을 섭취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구해요. 비율로. 그래서 집단의 구성원들의 영양소 섭취량, 평소 얼만큼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포로 나오죠. 그래서 섭취량과 필요량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부족할 위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너무 많이 먹고 있을 위험이 있는 사람, 비율로 보통 평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비율. 그래서 필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를 구해요. 아니면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런 것들을 구하죠. 그래서 확률적 접근법이 있고
컷 포인트 방법이 있어요. 확률적 접근법은 다소 통계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이건 힘들어요, 쓰기가. 그래서 컷 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요거 자세한 내용 영양 판정에서 할게요. 영양 판정. 확률적 접근법이 있고 컷 포인트법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보시고, 저 확률적 접근법이 다소 요즘에는 간편화돼 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복잡해서 적용하기가 조금 힘든 게 요 확률적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집단의 식사를 평가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집단의 식사를 평가할 때 그림 1-1 보시면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충분 섭취량 이상으로 먹고 있거나 뭐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먹고 있을 때 위험도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의 식사평가랑 집단의 식사평가를 비교하면 집단의 식사평가에서는 어떤 기준치를 쓰지 않느냐 하면 권장 섭취량이 없죠. 권장 섭취량. 집단의 식사평가 할 때는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수치는 안 쓰는구나 라는 걸 이 그림을 보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식사 평가할 때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다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는데, 집단의 식사 평가할 때는 평균 필요량, 그리고 평균 필요량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충분 섭취량 써야겠죠. 그리고 상한 섭취량 이 세 가지만 쓰고, 권장 섭취량은 집단의 식사 평가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만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영양 판정 책을 보고 그때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가는 그렇고, 계획할 때는 개인의 식사를 계획할 때는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에 가깝게 먹게. 이땐 또 뭘 안 쓰죠? 지금 개인의 식사를 계획할 때는 뭘 안 쓴다? 평균 필요량을 안 써요. 식사 계획할 때예요. 평균 필요량. 개인의 식사를 계획할 때는 평균 필요량을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 너무 수치가 위태위태하니까. 만약에 평균 필요량을 쓴다, 부족할 확률이 50%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할 확률이 50%이므로 개인의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도 얼만큼이냐면 50%죠.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도 50%. 사용하지 않아요. 개념 자체가 50% 기준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짜준다. 이 사람 이만큼 먹었을 때 그 사람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채우지 못할 확률이 거의 50%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수치가 위험한 수치죠. 그래서 개인의 식사를 계획할 때는 평균 필요량 쓰지 않고요.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에 가깝게 섭취할 수 있게 계획을 해요. 상한 섭취량 넘어가면 안 되겠죠. 개인의 체위, 활동 수준에 맞게 계산을 해서 쓰던지, 아니면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던지 하고, 다량 영양소를 에너지 적정 비율로 고려해서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에너지 필요량에 맞는 권장 식사 패턴으로 식사 계획을 해요. 권장 식사 패턴 알고 계시죠? 권장 식사 패턴 지워버려. 권장 식사 패턴, 칼로리별로 우리 식사 구성안에 나와 있어요. 칼로리별로 각 식품군을 몇 회씩 섭취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표예요. 그거에 맞춰서 식단 짜죠. 알고 계시죠? 단체급식 시간에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2000kcal다 그러면 공유분은 몇 회 먹어라, 뭐 3회 먹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입각해서
식단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식사를 계획할 때는 에너지 계산을 해가지고 권장 식사 패턴에서 에너지 칼로리 찾아가지고 식품 군별로 몇 회씩 섭취를 시켜야 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냥 식단 짜시면 되죠. 그죠? 자, 집단의 식사를 계획할 때는 여기는 평균 필요량을 써요. 집단 식사 계획할 때는. 그래서 평균 필요량보다 못 먹는 사람, 부족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사람이죠.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먹는 사람, 이 사람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기준을 잡죠. 평균 필요량보다 못 먹는 사람은 이 집단 전체에서 10%만 둬야지,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 식단을 작성해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게 평상시 섭취 분포, 평소에 어떻게 먹고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요.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유사한 어떤 다른 자료를 갖다 쓴다거나 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섭취 분포가 부족하게 섭취하거나 과잉되게 섭취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특정 집단에서 영양소별로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잡아요. 10% 뭐 이런 비율을 잡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섭취량 분포를 확인한 다음에 중앙값을 재계산한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조금 힘드실 수 있으나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거기 우리 참고 자료에 보면은 집단의 식사 계획할 때의 예가 나와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칼슘 평균 필요량은 700mg이에요. 700mg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을 10%로 일단 정해요. 그러니까 임의를 정하는 거죠. 꼭 10%일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맞게 정하면 돼요. 뭐 20%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예시로는 10%로 잡았어요. 평상시 섭취량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 고등학생들이 칼슘을 평소에 얼만큼 먹는지 분포를 확인을 한 다음에 분포에서 10%에 해당하는 칼슘의 섭취량을 찾아요. 그래서 평소 먹는 양이에요. 평소 어떻게 먹나,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분포 기준 해가지고 10%일 때, 여기가 10%다라고 하면은 10%일 때가 얼만큼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못 먹고 있는 사람 기준해 갖고 10%가 450mg이더라. 그리고 중앙값은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섭취량에 대한 거예요. 지금 섭취량 분포를 그려요. 현재 먹고 있는 거. 중앙값을 보니까 500이더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건 조사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 10% 미만인 사람을 평균 필요량 기준에서 10% 미만인 사람을,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보다 못 먹는 사람의 비율을 10%로 잡자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450이 얼마가 되어야 되나 하면 700이 돼야 되는 거죠. 700mg. 그러면 중앙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 그래프가 옆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450을 700으로 만들 때는 더하기 250을 한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250을 더해줘야죠. 그래서 중앙값이 750mg이 되도록 식단을 작성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보다 못 먹는 사람을 몇 %로 정한 다음에 섭취량을 조사를 해서 10%인 사람이 지금 얼만큼 먹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요거를 평균 필요량 수준으로 높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곡선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중앙값에 해당하는 수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750mg 먹는 사람을 중앙값으로 하는 그런 식단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이번 개정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평상시 철분의 섭취 분포예요. 여기 TH라고 되어 있는 거 퍼센타일이죠. 그러니까 100명이면 제일 작은 수치가 1%이죠. 가장 높은 수치가 100%이고, 그러니까 5%일 그러면 제일 못 먹는 사람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가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퍼센트
그럼 다 섞어놓고 몇 명인데 퍼센타일 그러면 순서대로 세웠어요. 가장 적은 것부터 가장 많은 것까지. 그래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못 먹는 사람이 첫 번째, 그 다음 못 먹는 사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로 못 먹는 사람이 5%인 거예요. 10%이 지금 4mg, 이렇게 우리가 섭취 분포를 조사를 했어요. 평균 필요량은 11이에요.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먹는 사람을 10% 이하로 해서 식사 계획을 할 거예요. 중앙값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 중앙값은 어딜까요? 50%할 여기가 중앙값이죠. 여기가 지금 11mg, 평균 필요량인 11mg 미만인 사람을 10%로 잡자라고 얘기했어요. 섭취 분포에서 10%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어 주어야 되냐면 평균 필요량이 돼야 돼요. 11mg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분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가 11이니까 얼마 더해준 거? 7 더해준 거예요. 그럼 중앙값에도 똑같이 얼만큼 더해줘요? 7 더해줘요. 그래서 중앙값이 14mg이 되는 철분의 섭취 중앙값이 14mg이 될 수 있게 식단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섭취량 분포를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 보통 뭐 꼭 10%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0%다라고 했을 경우에 10%일인 사람이 평균 필요량 미만에 잡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일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값도 똑같은 비율로 높여주면 돼요. 그래서 중앙값이 14mg인 식단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식사 계획할 때 저런 형태로 한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참고가 아니라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단의 식사 계획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